박현숙 선생님, 네. 요즘 북한에서 뜨는 직업이 뭡니까? 머리꾼이에요. 머리꾼. 사람을 먼다설에 한 군데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자기 벌이를 하는 운전수들이 이제 부탁을 해요. 이 차가 예를 들어 북청에서 해상까지 간다. 해상까지 가는데 그 사람당 1인당 3만 원이에요. 예? 3만 원인데 그 사람당 1인당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사를 할 때 갈 때는 감자를 싣고 갑니다. 북청에 올 때는 빈차니까 휘발유로 가격이라도 꺾기 위해서리 거기다 서비스 차를 해서리 사람들을 싣고 넘어오거든요. 그것도 한국의 그 뭐랄까 조폭 같은 분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힘센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영역에 번져가지 못해. 그게 수입이 정말 짭짤하거든요. 그러면 그 50명을 만약에 3만 원 받고 해요. 네. 그런데 짐이 좀 많은 사람은 더 받아요? 그렇죠. 짐 한 개당 사람 한 명 값이나 같아요. 왜? 내 휘발유가 가지 물이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짐 한 개 실으면 그만큼 한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무조건 짐장당 한 사람당 가격이에요. 아, 그거 요즘 전문 용어로 우리나라는 삐끼라 그래요. 그것도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꾼이라고 하거든요. 머리꾼. 네. 호객이죠, 호객. 자, 하윤 씨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윤 씨도 이런 요즘 뜨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요즘 북한이 장마당 활성화, 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 택배를 집까지 배달해주거나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가 한창 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자전거 혹은 개인 이 손수레 있잖아. 이걸로 또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쌀을 사거나 이런 거 좀 자그마한 물건들은 집이 어느 동 어디입니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물동량이 크거나 좀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두 번째로 개인 자동차로 이것을 또 집이나 어떤 목적지까지 이동해주는 이 택배 기사인데요. 예. 이 개인 자동차가 개인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내서 자동차를 살 수는 있는데 등록을 어디 기업소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서 예. 그리고 운영하는 것만 개인이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해 수수료를 일정 기간 그 기업소에다가 예.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 리어카 지금 사진 보니까 바퀴가 달라요. 네, 맞아요. 네, 바퀴가 지금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네. 자동차 엄청나게 바퀴네. 큰 저게 저 바퀴가 한 개당 200원이에요. 중국 위안화를 200원입니다. 한 4만 원 돈? 네. 요즘에 저 택배가 엄청 뜨다 보니까 탈북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옛날에는 두만강 지역, 전 지역을 다 탈북을 했는데 요즘 그 함경북도 쪽에 그 경비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탈북을 할 수 있는 건 양강도 쪽, 해산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탈북을 하려게 되면 양강도 해산으로 오려게 되면 장사짐을 들고 장사하는 척 양강도 쪽으로 가는 척 해가지고 거기서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택배로 장사꾼들이 다 택배로 붙여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장사짐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탈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력 씨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원래 돌격대에서 나와서 돌격대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최악은 돌격대다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벌목공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더 힘들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게 이유가 북한에서 겨울이 되면 그냥 이게 시내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또 나무를 해서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북한 주민의 거의 40% 50%는 아마 겨울이면 다 벌목공이 돼요. 저게 일단은 장비가 우루지바로 이렇게 나무를 뱄었잖아요. 저거는 전문 그 님산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개인들은 쌍톱하고 외톱을 들고 가서 아유. 나무를 손으로 다 하고 예, 그리고 저 나무도 직접 이런 벼랑 같은 산을 이렇게 톱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메고 올라가고 하는데 진짜 최악입니다. 아니 북한은 전기톱도 기운이 없어요. 두 분이나 자르겠구나. 아니 그 산꼭대기 전기가 있어야 전기톱 있죠. 굉장히 이게 산에서 나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해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독 수용소에 있을 때 약간 10년 동안 나무를 했죠. 근데 이제 북한은 산악이 워낙 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같은 데는 나무를 찍어도 평지이기 때문에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나무를 찍어가지고 산 아래까지 그걸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직경이 30cm 이상 되는 이 통나무를 들지도 못해요, 이거 사실 들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 10대씩 막 찍어다가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힘들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고도 많고 그 여독 수용소 외에 이제 여독 군에도 그 님산 사업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주 제일 깊은 골짜기 잘 구석에 있는데 그 님산 사업소에 한 종업원이 2만 명인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부 다 하몽에서 청진에서 다 도둑질하다가 온 사람들, 뭐 깡패던 사람 다 모아가지고 완전 깡패파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냥 험한 노동에 그냥 서로 싸움질하고 칼질하고 막 이런 데니까 정말 생지옥 같은 데죠, 이게. 일도 험하고. 그게 나무를 밑에 베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위에서 찍고 이렇게 찍는다 해도 그게 변수가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반대로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무가 넘을 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 볼 때는 대체로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뿌리 제일 밑쪽은 이렇게 순간에 탁 원래 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위는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지만 밑쪽은 이렇게 탁 원래다 칠 텐데 이게 거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딱 하고서 여기 맞게 되면 바로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네. 이게 북한의 어려운 직업이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최고의 직업은 수령이라는 직업이에요. 그건 다 부리니까. 최악의 직업은 근로자 직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벌목공도 다 근로자에 속하고 탐부 어디 가봐요. 탄광은 자기네가 벌목공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농장원은 또 더 힘들다고 그래요. 다 악선해도 다 힘들어요. 원래 다 사회주의는 상대적인 그들이 거예요. 근로자, 노동자가 행복하자고 만든 거였는데. 그 노동자 행복한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놈의 족속이. 예.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면서도 군수공장 가라면 일단은 섭섭해해요. 군수공장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 왜요?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업군상.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군수공장 가라면 죽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야, 골로 가누나, 이젠 다시 못 나오느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군수공장만은 돌아가다 나니까 나름 배급은 조금씩 다 타먹었어요. 그다음부터 군수공장 간다는 데 대한 깊이가 점점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많은 그게 군수공장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게 보안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첫째 보안이고 둘째는 기능상 문제예요. 자꾸 체인지 시키면 설비가 낙후하고 다 낙후한데 그 기능 공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요거를 자재 2개 분량 가지고 온전한 걸 뽑아낼 수 있는데 얘가 또 나가고 나면 얘 다른 사람을 데려다 시키면 10개 분량의 자재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못 뽑아내는 강제적 그런 문제가 자기를 좀 만드는 있어요.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대대손손 복무시키라는 그 방침 때문에 숙련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예. 다 숙련공이에요. 군수공장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뭐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이런 직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일 때는 이제 김정일이 뭐 선전비서를 시작해가지고 영화 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뭐 음악가들 뭐 이 배우들이 되게 좋았죠.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과학자들을 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가 우리받긴 하는데 이 과학자 가운데서 정말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핵과학자들. 그러니까 핵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핵이 좋았는데 이게 영변 핵기지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리고 이게 방사능 시설이 잘 이렇게 정교하지 않아가지고 방사능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막 다 기형아 나오고 그러니까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변 핵기지에 근무하는 핵과학자, 그다음에 그 관련 사람들은 정말 지옥 속의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유 없이 그냥 그만두잖아요. 북한 법에서 힘들어도 힘든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건설을 왜 힘들어해요? 그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면 안 되지. 직업 선택의 권리. 권리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한국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돼 있고 북한도 희망과 소질,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헌법상은 딱 그렇게 돼 있는데 북한의 저 직업 선택의 그거는 다 당에서 해요.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최대의 뭐라 구호가 뭔지 알아요? 당이 부르는 곳으로 이거예요. 이게 직업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전에 당이 부르는 곳으로 하면 당이 부른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탐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거의 90% 이상 나는 탄광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탄광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작업반들이 다르잖아. 어느 작업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내 그 서류가 노동과를 통해서 어디에 딱 배치가 됐어요. 근데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직장장이 데리러 와요. 계십니까? 이게 누구네 집입니까? 해서 예, 누구네 집입니다.
동무 말이야, 우리 직장에 백지된 지 언젠데 왜 출근을 안 해? 딱 그래요. 아, 내가 몇 작업반입니까? 3작업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됩니까? 그럼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게 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요. 은하 씨, 네. 은하 씨 아버님도 무산 광산에 우선 있었잖아요. 광산에 계셨죠. 그럼 은하 씨도 만약에 거기 살았으면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강부면 강부. 네, 근데 북한에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뇌물이거든요. 정말 막대한 자금을 바쳐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무산광산에서 일하시면서 15년이 넘게 한 그 초급당 비서라면 그 집 생활을 저희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뭐 봄, 가을, 겨울 뭐 사계절 내내 필요한 물자를 다 줬는데도 결국은 직업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저희처럼 직업을 끝까지 바꾸지 못하면 탈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군대에 나가서 입당을 하되 입당은 거의 다 하는데 군관으로 입당을 하면 군관에 돼서 별바가 입당을 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농부의 자식이 원래 사실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럼 대학 받으면 그때 농부가 시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려져요. 그 군인들도 만기 제대 10년 동안 거의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제대 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명령이 떨어져요. 집단 진출이다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탄광에 200~300명씩 막 그냥 하루아침에 제대인데? 네? 저녁인데 네 저녁인데 하루아침에 농장 탄광에 싹 보내주고 죽을 때까지 그 살아요. 아니 10년 동안 군 생활했는데 가서 탄광에서 30년? 집에 아니 뭐 그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그래 입당을 다시 해서 입당 다시 시키고 그래서 그래서 당이 부르는 거수료가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당원 지금 제대군인들을 부른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선동대장이 있어요. 근데 갑시다, 탄광으로 갑시다 또 이렇게 해요.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난 실수 못하거든요. 정치범까지.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 네. 바로 군인 출신입니다. 네, 초고속으로 승진한 여자 중대장 출신 리윤희 씨 나와주세요. 네, 뒷 속도 250 숨을 겟 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군복무를 한 중대장 리윤희입니다. 저는 남다른 실력으로 군대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는데요. 오늘 저희 이야기 기대해 주시죠. 와 너무 이쁘다. 와 정말 대단한데. 간부 부부죠. 예. 오 너무 멋집니다. 정민호 중대장 긴장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믿나요? 두 분이 일단 같은 중대장 또 출신인데 이제 뭐 나눠보기 전에 군대식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누가 고참이에요, 근데? 야, 그렇죠.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둘이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둘이 한번. 둘이 알아서. 동무 이래서 아니,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예뻐서 못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저희 북한에서는 군사칭호 이렇게 직무가 등급일 때는 군사칭호로 넣고서 상관을 정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아직 제대도 안 됐는데 내가 참으로 쭈근 올라갔을 거야. 아니 원칙적으로 현재를 넣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인사 시키시죠. 네, 남자 군대들은 몇 명이나 같은 상견인데 여자한테 인사한 적이 없어요. 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살아남다 못 남지. 그러니까 왜 색깔은 다르죠? 편견이 있는 게 우리 육군은 양강도 쪽이 군대 말을 못 시켜. 그걸 파란 연장은 군대를 안 봐. 경비대도 군대를 안 봐요. 그게 누가 소자든 중자든 그래요. 노란 아니에요. 거는 그 육군의 정식 군인이고. 아,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유리 씨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복무하는 부대는 민방위 고사총 부대라고 이 고사총이라는 건 임무가 뭐 비행기나 뭐 라카산병 또 지상 해상 육전대를 사격하는 그런 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민방위부에서 뭐 사적지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 놓고 배치한 부대인데 일반 부대에서 복무하는 거하고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면 견장 색깔하고 또 행정적 지도를 받는 것만 틀립니다. 근데 왜 민방위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모여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민방위부에 간다고 얘기했어가지고 그래 시당 한번 좀 구경해 보려고 나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갔었는데 가보니까 또 대렬 지도원이 너 어떻게 왔냐고 저 일단은 민방위부 구경하러 왔습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사청에 입대하겠습니다. 근데 이름 명단이 없어서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하보니까 또 그분이 또 어떻게 제가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저희 아빠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사청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빠 엄마 보고 거사청에 가겠다 하니까 고생청이라면서 또 반대를 했었는데 예. 네, 군복을 입건 그 군인이 중대장이 왔었는데 군복을 너무 매짝에 입고 이런 내주는 군복을 안 입고 제작복을 딱 해 입고 왔어가지고 그 군인 이쁘게 생기고 맺자서 네, 저는 무조건 거사청에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사청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네. 자, 리윤 씨. 리윤이 네. 씨도 나는 지금까지 군인들이 뭘 민가에서 좀 훔쳐먹거나 빌려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지금 봤는데 그 군대에서 북한 군대는 도둑질이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잖아요. 집 통고치했다면 집 통고칠 정도로 막 했으니까 소도 채고 막 그 염소 채고 막 다 쳤는데 북한인은 손 암소 수소 뿌닥이 있다는 거 뿔. 이 뿔이 번호를 새기나요. 뿔이 항상 뿔이 주인들을 거보 찾아오거든. 그러면은 그 뿔이다가 식강초를 해서 딱 그 섬에다 해서 딱 12시간만 잠궈놓으면 뿔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뿔이 모양을 부풀게 해놓거든. 그렇게 해서 소도 팔아먹고 한다는 야, 뿔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염소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염소를 주나면은 산속에서 풀 먹든가 뭐 소리 나면은 꼭 사람이 찾아와. 사람을 봐. 의지하려는 이런 게 있다고 염소만. 맞아. 그래서 소금 있으면 이렇게 와서 먹어요. 소금 주면은. 그러면 가만 잡아가 끌면은 나머지 싹 다 따라오는데. 근데 염소는 8시간 동안만 걸어요. 그 이상은 다 넘어져. 그러니까 8시간 안으로 빨리 빠져야지 그 영화를. 리윤 씨도 좀 이렇게 민가에서 좀 훔쳐먹고 그랬어요? 저는 도둑질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간부 자식이 80%를 차지했고 간부 자녀가? 네, 주로 간부들은 당비서라든가 아니면 지배인 또 뭐 보이지던 보아는 자식, 시당 간부 아니면 도당 간부 그 간부들도 지도원급은 저희 부대에 못 왔습니다. 농장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계절마다 양배추라든가 호박 오이를 부대에 보내줘서 채소 같은 거 떨구지 않고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쌀 같은 것도 저희 부대 옥수수랑 가지고 가서 벼랑 1대1로 바꿔줘서 쌀을 먹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준 거지 뭐 국가에서 내줘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윤희 씨네 집안 사정이 넉넉하신 편이네요, 그럼? 사실은 저희 집안은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보고 해마다 군복을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엄청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제가 너무나도 전라서 그러면 옥수수 250kg를 팔아야 저희 군복을 한 벌을 해줄 수 있었는데 250? 네, 저희 부모님이 1년에 농사를 짓는 게 600 내지 700kg를 팔다 보니까 700kg를 하다 보니까 저를 군복을 해주는 것만 3분의 1이 나갔고 그리고 또 아이고. 부대에서는 승진을 하면 승진톡을 내야 되고 입당을 하면 입당톡을 내야 됐어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톡들을 낼 때마다 엄마한테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이제처럼 그걸 저한테 밀어주느라고 돈을 꼬가지고 돈 꼬서 하고. 네, 거기다 뭐 고소래도 저를 밀어줬었어요. 집에 살림 팔아서까지 밀어줬어요? 네, 제가 군관학교 갈 때는 집에 있는 TV랑 냉장고를 팔아가지고 군관학교 보내주셨고 성공하라고 그런 거죠? 네, 부모님은. 부모님은 오직 하나 간부 자식들 중에서 제가 노동자 자식이지만 네, 중대에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는 딸이 장하다고 네, 부모님이 적극 밀어주겠다고 그렇게 대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저 인사하실 때 초고속 승진해서 중대장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군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어떻게 몸 바쳐서 했으면 초고속 승진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24살에 중대장이 됐는데 승진하게 된 계기는 사격장에 가서 우를 맞았습니다. 네. 사격장에서 승진했다요? 네, 사격장에 가서 제가 전사 때인데 전사를 딱 입대하면 제일 마지막 번서 5번수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번수 훈련을 막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서대장이 부분대장이 1분수를 하는데 사격을 당장 해야 되겠는데 부분대장이 저준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야, 너 가서 어번수 얼레번에 얼레번에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저준을 딱 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청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네. 청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다 보니까 옆에서 청소리에 놀라서 제가 가판을 밟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는 제가 중대장한테도 얘기를 못한 소리인데 사격을 딱 하고 비행기를 딱 떨구니까 6명에서 사격을 했는데 1인당 6발씩 줬습니다. 6발 중에 한 발만 맞아도 완전 강한 우로 생각하고 있는데 6명의 싼 중에서 딱 떨구니까 제 청탄만 4발이 들어간 겁니다. 4발이 들어간 겁니다. 우연으로. 몇 네. 미터 정도 거리예요? 한 800m, 1000m 정도. 야, 이분 대단. 그러니까 총이 아니라 고사포를 쏴봤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고사포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놀라서 깜짝 옆에 총소리 듣고 놀라서 부두둑 쐈는데 그게 제일 네 발이나. 궁금한 게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쏴봤어요, 고사포? 사격은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발 맞췄던 사람이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분대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6개월 만에 군관학교 추천을 받아서 군관학교를 가다 보니까 군관들은 고사총 사격을 안 하거든요. 맙소사. 네, 그래서 그냥 전설의 고사포야, 그냥. 그냥 한 방에 4발 맞힌 고사포. 그 총 한 번 잘 쐈다고 초고속 승진을 한다는 게 그 북한 군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감사받고 뭐 표창 받고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좀 이거 들리니까 우리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아니 근데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왜 가능한가? 우리 조개만 전쟁 시기에 비행기 사냥꾼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고사총이라는 게 비행기를 쏴떨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서 고사총에서는 비행기를 쏴떨렸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훈련 받으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 일단은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뭐 훈련이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저희 해령시가 또 엄청 춥거든요. 고사총이라는 게 전부 다 새덩어리인데 네, 새가 얼어서 네,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면 손이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네, 어떨 때는 이게 세게 달라붙었을 땐 딱 뛰면 살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포가 얼어 있어요. 근데 장갑을 내주는 게 봉오리 장갑만 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끼고 훈련을 하면 동작이 잘 안 되고 하고 또 부모님들이 사주는 가락장갑도 끼고 하면 인차 파이 나고 하니까 맨손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손도 많이 깨지고 네, 그리고 또 훈련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못하게 되면 총체가 43kg이 되는데 그거를 들고 훈련 잘할래 이렇게 하면서 진지를 띄우거든요. 네, 그렇게 띄우는 것도 힘들었고 리윤희 중대장은 군 생활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였어요? 저는 남보다 항상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네, 뭐나 다 잘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중에 잘하는 거? 뭐 대를 동작도 잘했었고 또 철봉 같은 것, 평행봉 같은 것도 아주 잘했었고요. 평행봉이요? 네, 고소 평행봉이라고. 2단 평행봉. 네, 2단 평행봉. 그 고소 평행봉 같은 경우는 제가 강습을 가게 되면 책임자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서 시범 동작도 시키고. 잘했구나. 네, 제가 뭐든지 좀 잘해가지고 네. 먼저 리윤희 중대장. 앞으로 갓 차렷 우로 갓 슛. 야 소름 돋았어. 지적 좀 할까요? 너무 전환 동작이 좀 이상해 보여. 군대는 원래 전환 동작이 딱 명백해야 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자, 중대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갓 차렷 우로 갓 오이! 흑! 오이! 흑! 앞으로 갓 차렷 우로 갓 갓! 야, 열병식 거는 것 같아. 앵콜. 북한에 숨어 있는 최고의 직업은 김부자 이발사.
와, 맞히셨어요. 아니 근데 북한에 좋은 좀 그래도 인기 많은 직업이 많을 것 같은데 김부자 이발사가 최고의 직업이 정말 맞습니까, 강철환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김씨 일가 근처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죠. 이발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발도 잘하고 또 이제 김씨 일가의 신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죠. 그리고 이제 면도기라든지 이런 거 쓰다가 뭔가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씨 부자의 어떤 그 이발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김조 실록이라는 뭐 그런 이제 김씨 일가의 어떤 기록을 한 게 있는데 그 최연희가 이제 이발사를 못 믿으니까 자기 이제 권총을 이제 놓고 나부터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뭐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약간 흠집었는데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 이발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걸 고를 때는 아마 신중하게 했겠죠. 김부자의 이발사를 하면은 가장 신뢰가 있는 게 입이 무거워야 돼요. 우리 옛날에 연말 있지 않나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한 거 이발사가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목 뒤에 혹이 있는 것도 이발사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 북한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촬영 자체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책을 또 뭐 개인사적인 걸 또 모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효자동 이발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통령을 직접 이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제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러면 김부자 이발사는 그 되게 뽑히기가 까다롭겠네요. 저 김부자 이발사는요, 공식적으로 명칭이 없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내에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이발사다 하는 거 알지? 그 외에 그 누구도 누가 리발사인지 모르게 딱 돼 있어요. 이 리발사는 소속이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이에요. 서기실은 김일성 족속 직속이에요. 그때 이제 47년도인가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자기 저 만경대 조부모 집에 갔다가 오다가 칠골 동네 쬐끄만 리발소에 들어간 거예요. 리발소에 들어가니까 젊고 순박한 애가 리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 김일성이가 보다가 내 머리도 좀 만져달라 하면서 그 대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나? 너는 리발사 직업이 좋으냐? 그러니까 나는 제일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머리를 만질 때입니다. 그 리발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고서 자기가 직접 보고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직접 뽑아 들어간 리발사가 아마 80살까지 했을걸요? 그 가문의 리발을. 지금 내가 이 사실을 왜 안 하면 묘하게 내가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본과에 가니까 우리 학급에 저 김일성 48년부터 따라다니면 리발을 해준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급에. 근데 얘는 군대 다 나가서 무조건 10년 제대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군대 나갔던 게 22살에 제대돼서 종합대학에 따온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이 시스템은 27, 8살 때 대학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대군에는. 근데 보아하니 방광염이 심해서 감정제대 됐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얘가 말해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늘을 리발사하며 그 얼마나 순박해요. 그하고 김일성 족속이 먹고 사는 데는 하자가 없게끔 제대로 배려해줘요. 단 너는 나한테만 봉사한다 이 조건으로, 어떤 비밀도 철저히 지킨다 이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얘는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대학 한 4학년 졸업반 때 우리는 이제 300명 소서도 나가고 다 나가야 되는데 얘는 도중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곧장 중앙당에 들어간 거예요. 수령님이 봐주겠다 그랬으니까 중앙당에서 그다음부터 얘를 관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역사연구소 부원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근데 쏙 후에 몇 번 만났던데 뭐 장가까지도 김일성이가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장가도 잘 갔대요? 옷가로 들어온 애를 얘하고 결혼시켜준 거예요. 김정일이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원래 대학 때 우리 학급에 친했던 여자가 있어요. 연애했던 여자. 북한에서는 대학 생활에서 정식적으로 연애를 못해요. 졸업한다면 얘는 얘한테 난 어디 간다 알릴 새도 없이 들어가 버리다 나니까 중앙당으로. 그다음에 각자 다른 운명을 걸었죠. 하나는 중앙당 들어가고 얘는 고속한데.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나이 될 때까지. 자, 김 부자의 이발사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김 부자의 머리 모양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유행머리 좀 알려면 김 부자 머리 모양 정도는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이만갑의 고운 여성 유현주가 낱낱이 까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부자 중 가장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자나 깨나 젊으나 늙으나 약 50년간을 올백머리만 고수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치만큼이나 북한 머리 모양에도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김정일. 항상 파마머리만 고집하던 김정일 머리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170cm도 안 되는 작은 키를 숨기기 위해 머리숱의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미사일은 물론 할아버지 따라잡기 급급한 김정은. 김정은은 머리 모양까지 김일성 젊은 시절을 똑같이 따라잡았는데요. 형님 오셨습니까? 점점 더 짧게, 점점 더 아찔하게. 마치 깍두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김정은의 머리. 와라, 이것이 바로 백이머리다. 김정은 얼굴을 새겼어요. 우리가 김정은 얼굴을 새겼어요. 우리가 5시간에 걸친 작품인데 그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발,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남기고 해가지고 얼굴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저거는 보통 솜씨가 아닌 거죠. 근데 저거를 만약에 그리고 북한 여행을 가면 입국이 안 되지.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간다면 뭐 나오지 못할 때 가든가 총살로 뭐 다른 사람이 아마 북한 사람들은 한 명도 저런 거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난 했다고 그래. 아 그러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돌 같은 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심지어는 김일성 초상화 사진이 있는 데서도 폭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문 이렇게 그 취조하고 하는 데는 때리잖아요. 그럴 때 거긴 초상화가 없어요. 도둑놈이 일화가 하나 있는데 도둑놈이 지금 어떤 집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이 집에 탁 들어가면 돈이 너무 잘 사는 집인 거예요. 자, 이런 거다 보니까 레자미다 5,000원짜리 쫙 깔아놨는데 막 거기다가 주인이 탁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인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잡혀갔잖아. 살인죄로 잡혀갔는데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조성아 있는 돈을 발바닥에 깔고 있는데 말이 되냐고 악이 나서 죽였다고 이래갖고 살을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김 부자 일발사 얘기 계속 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일반 일발사는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인가요? 제가 본 리발사들 중에 가정 생활이 험악한 사람들은 못 봤고요. 일반 리발사를 하면 먹고는 다 살았어요. 왜냐면 원가를 안 들이잖아요. 과일 하나로 선재간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게고요. 한국처럼 골목 돌아서면 맨 미용실이잖아요. 한 아파트도 2개, 3개씩. 근데 북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치 중요치 않고요. 집에서 잘한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발사 아저씨가 동네로 와요. 선배님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지. 네, 집으로 왔어요.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때는 그렇지는 않고 잘하는 집에 찾아가요. 그래갖고 제가 올 때 2014년도에는 이제 미용하는 게 중국 돈으로 잘하는 게 100원이었어요. 한국 돈 2만 원 정도. 평양에서는 100달러까지도 해요. 잘하는 거. 100달러? 고난 행군 딱 접어들면서 자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설미가 말하듯이 밑돈에 두리지 않고 내 가위 하나, 내 이 도구를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시내 같은 데는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입소문을 내서 찾아와요. 그러나 농촌에는 도구를 둘러매고 농촌 이장도 가보면 도구를 둘러매고 가면서 이제 한 집이 이제 자리를 정합니다. 그럼 머리를 하나 해주면은 옥수수 2kg, 한 번 머리를 해준 게 2kg예요. 그러면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안고 갑니다. 깎으면 이렇게
가위로 뭔가 깎잖아요. 재산을 이렇게 깎아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직업이라 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머리를 좀 예쁘게 하는 이런 북한 주민들의 여자들의 로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도 창강원 같은 데 가면 머리 정말 잘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날 당일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매직해주고 좀 약간 폼 예쁘게 해주고 머리 잘 만지면 사람이 막 모여들었어요. 한 달 전부터 예약제로 갔고요. 이 사람들 되게 돈 잘 벌어요.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 군대 시절의 머리. 병사, 일반 병사는 원래 상사까지 규정에는 1mm 이상 넘으면 안 돼요. 1mm? 네, 그래서 머리 이렇게 뽑으면 세타예요. 이렇게 다 빡빡 밀거든. 그러니까 아예 스님들 스님 머리처럼 되는데 그 군인들이 서로 자체를 깎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처럼 가위 하나씩 빌리다 분대별로 빌리다 서로 깎아줘요. 깎는데 머리 너무 짧으니까 조금만 가위 틈이 나도 찍찍 자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빡빡 깎는 거예요. 깎으려면. 근데 빡빡 깎다니까 애들 허약 걸린 애들은 이 머리 가죽이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이 가죽이가 널널해서. 그래 쩍쩍 깎다나 생각 없이 깎다나 끄덕 손을 깎다나 뭐 살 쓱. 한 번도 한 번씩 겪어봐야 될 일이거든요. 여군들은 있어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도 장교들은 나가서 이발사한테 이제 돈을 내고서를 했는데 그냥 군인들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깎아주고 네 저도 엄청 많이 깎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지휘부 공간 리발사로 11년간 복무한 조금옥입니다. 11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손재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손재간으로 벌어먹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전 엄청 피복 디자이너가 하고 싶었어요. 피복 디자이너를 하자고 상업관부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생각하다가 이발사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깎아쟁이다, 재산이 뭐 나간다, 뭐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청 반대해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다. 먼 훗날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50명에 한 명당 억울을 줘요. 최우 동생으로 억울을 줘요. 근데 제가 억울을 받고 나갔거든요. 제가 18살에 도전했거든요. 18에? 예, 18살에. 17살에 제가 가서 6개월 교육받고 18살에 도전했거든요. 군단 지휘부 이발사로 들어가자면 뭐 조건이 많아야 돼요. 나이도 어려야 되고 기능급수도 높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무슨 등등등등 많아요. 생긴 것도 좀 생긴 것도 좀 미안하게 생기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왜냐 일반 군간 리발사보다 저는 고급 군간 리발사거든요. 고급 군간이라면 인민군대 상자부터 해요. 뭐 다른 건 다 하는데 좀 미안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인상 너무 좋으세요. 미안하게 생긴. 아니 괜찮아. 그래서 저 엄청 당황했어요. 다른 건 다 자신했는데 이거 미안하게 생겼어 이거 갈 수 있겠나. 그래서 63명이 도전했어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다행히도 당선됐어요. 근데 조금옥 씨 63명을 제쳤잖아요. 네. 보통 군간부 이발사는 남자가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무슨 조건이 맞았나요? 제일 먼저 보는 건 군단 지휘부는 솔직히 비밀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환경 토대가 좋아야 돼요. 근데 저희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간부 집안이에요. 그리고 오빠들 자체도 모두 법관이에요. 저 아이는 이런 분야에서 뭐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 꼭 무거울 것이며 모든 내범죄를 다 배웠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합격 당선이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는 제가 급수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렸어요. 일반 뭐 사병 하급병사들하고 하다가 경험을 쌓고 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그 위에 상자들부터 하는 게 그게 이게 야 귀 찔렀어. 귀를 잘랐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어머 이때 많이 잘랐구나. 아예 잘랐어요? 아니 뚝 잘라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건 제가 그 지휘부 군간리발사에 가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교육받는 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뻘 나야 되는 사람 제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발하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뚝 자르기 가일에 기 뚝 잘랐어요. 그러니까 피가 뚝뚝뚝뚝 나는 거예요.
엄청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막 안타까워서 그냥 그러니까 그 어른이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괜히 재수 없이 실습생들 앉아서 귀를 다 잘랐다고 막 난린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자, 솔직히 얘기해봐요. 몇 번이나 잘랐어요? 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명심했는지 머리 짤 때마다 기 하고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발사로 계속 일하면은 많은 비밀 듣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안 하니까 하나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 미림 비행장에서 각 군단 지휘부 훈련했어요. 종합훈련. 그 훈련 날짜는 절대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해서 쫙 가면 각 군단 지휘부가 기재가 총출동해요.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거든요, 제가. 그건 다름 아니고 우리 격리부장인 거예요. 우리 격리부장한테 해야 그 사람이 이미 준비하지 않아요. 군단장 동지 우리 훈련 가는 거 격리부장 동지 없으면 우리가 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장 동지 이제 아파서 못 가겠다는데 아파서 못 가면 우리가 다 굶었는데 군단장 동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 안 가면 안 돼. 우리 다 굶어주고. 그래서 부장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예, 군단장 동지가 직접 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머리 조서를 천재야, 냈거든요. 천재. 말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니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귀가 자르는 게 그거는 괜찮네요. 군단장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주신 건? 거기에서 일하느라면 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우리 영감들 자체는 그래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 그래. 뭐예요? 하면 리발사야. 왜 리발사야? 히틀러도 리발사한테 꼼짝 못했거든. 그래. 왜요? 그러니까 면도칼 탁 죽였다가 막 같지 않으면 동맥 잘라타면 꺽하거든. 그러니까 리발사한테 잘 보이거든. 군단장 머리도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단장도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니 제일 세라 이러거든요. 숙이시오, 드시오. 옆으로. 예, 숙이시오. 맞아요. 왜냐면 기분 나쁘면 귀라도 한번 자를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조금호 이발사를 좋아하는 그 남자 간부분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야. 그러지? 아니면 거꾸로 금옥 씨가 간부를 좋아하셨다든지. 많은 것 같은데?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간부 중에 좋아하는 거. 간부가 왜 괜히 차 세우고 타라 그래요? 11년 했는데. 아니 근데 저 군단장에 타라 하면 정치부장도 같이 순경이라 해서 타라고 참모장도 같이 타라고 하는데 그거 다 좋아했네. 다 좋아하네. 많은 사람한테 다 좋아하네. 그럼 3,000명 지휘부 군관들 다 좋아하나요?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근무할 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부대 안에서는 좀. 전 부대 안에서는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 밖에서 오면 되잖아요. 밖에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7시에 부대에 나가면 저는 7시에 퇴근해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오늘 이발 실력을 보여주실 우리 조금옥 씨와 그리고 머리카락을 겁없이 선뜻 내어준 우리 위력 씨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자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북한 헤어스타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스타일? 저는 네. 그래도 조금 머리가 좀 기니까 머리카락을 네. 살릴 수 있는 머리로 이 부품형으로 가고 싶어요. 부품형? 네. 그래서 저 머리하고 제일 근사한 머리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 네. 과연 어울릴지. 근데 이 머리 가능한가요? 네, 부풀 있는 머리?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거침없이 잘라주시죠. 몇 년 만에 가위 잡아보시는 건가요? 20년 만에 잡아보는. 20년 만에 잡아보는. 20년!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머리 감는 게. 약간 내 느낌에는 군대 가기 전에 머리 자르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북한에서 지금 탈북을 해서 처음 북한의 리발사한테서 머리를 깎는 거잖아요. 기대돼요, 북한식 머리.
나 정말 너무 예뻐. 진짜로 처음으로 얘기할게. 나는 위력이가 너무 답답했던 게 머리였어요. 오늘 너무 깔끔하고 미남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런 잘생긴 사람이었어. 아라 씨 어때요? 네, 너무 멋있어요. 멀끔하게. 꽃보다 위력이야. 북한에서 군 간부 이발사라고 하면은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지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왜냐, 사람이 몸을 가까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따뜻한 감이 있잖아요. 스킨십.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면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저한테 무슨 고충이 얼굴이 밝지 못하잖아요. 야, 너 집에서 무슨 일 있어?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그런데 내가 오늘 비우지 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부들 자체가 다 저한테 일체 장례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거든요. 세상에. 예.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 동생들 뭐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 직업 문제 때문에 속상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디를 원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생이 간호사를 원해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럼 너희 오빠들도 힘 있는데 괜찮아 그래. 글쎄 오빠들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만 해도 그래도 나는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영감들이 전화해요. 예? 영감들이 전화해서 야, 그 간호원 학교에 그 자리 하나 있으면 그거 좀 봐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에서는 다 배려해줘요. 그런 이득도 있지만 또 간부들 예민한 간부들이다 보니까 또 조그만 실수에도 막 화를 버럭 낸다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계속 고정 대상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오늘 얼굴 한번 붉히면 다음번에 힘들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뻐해주는 원칙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 군대에서는 계산수, 그리고 건설기업소에선 건설과장, 대동강 맥주 공장을 직접 지으셨고요. 직업학교에선 부교장, 자재상사에선 사장까지 하고 심지어 금까지 직접 만들어서 우와. 파셨다고 합니다. 금을 북한 직업계를 평정한 림주용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 진짜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다 해본 거 맞아요? 예, 다 했습니다. 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되면 이제 죽지수, 정찰수, 포병, 계산수로 이제 시험을 봐서 하는데 제가 계산수로 복무를 했고요. 계산. 네, 그래서 또 수학을 좀 제가 잘했습니다. 계산수를 했고요. 장성택에 다녔던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건설기업소 건설과장이 돼가지고 대동강 맥주공장도 지었고요. 그럼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저기 설계부터 자재, 그다음에 시공, 건설 지휘부에 동원됐죠. 어떻게 해서 맥주 공장을 짓게 된 거예요? 경공업부에서 이제 김경희가 이제 인민봉사 천국에 가서 이제 90돌 선물을 뭘 하겠나. 그러니까 당 자금만 풀어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의서를 올렸나 봐요. 인민봉사 천국에서. 그러면 맥주 공장을 하자. 그때 당시 러시아를 방문 갔다 와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돈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인민봉사 천국에서 이제 갑니다. 영국에 협상을 하다가 돈이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파운드까지 뭐 부른다 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달러로 100만 달러만 가져가지 10억 원. 네, 안 가져간다.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네. 오니까 그럼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던 것들이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건은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재고 있는 모든 그 자재와 그다음에 그 맥주, 재고량 맥주를 100만 달러에? 예, 그거 다 가져오는 겁니다. 생산된 맥주까지 다. 통으로 다 통으로 다. 그 통이 50리터짜리 통인데요. 2만 개 정도가 되죠. 그걸 컨테이너로 실어온 겁니다. 용칭호 받고 그 사람이 대동강 맥주공장 기사장이 된 겁니다. 야,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동강 맥주? 부지가 10만 평이죠. 우와, 예. 10만 평. 10만 평. 제가 TV에서 봤던 김경희 씨를 실제로 보셨다니까 저는 굉장히 좀 떨립니다. 그 김경희 실제 보시고 어떠셨어요? 공사하다가 이제 자재를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가 필요할 때는 꼭
김경희가 옵니다. 직접 와요? 직접 거기에? 와요. 네, 두 번 김정은의 왔죠. 네, 2번 와가지고 시찰을 합니다. 우선 이틀 전에 사람들 다 차단시키죠. 네, 그리고 해관에다 다 당일날 해관에 다 넣습니다. 큰 공지에다 다 넣고 문 닫고 무장 보초 서고 옥상 꼭대기에는 기관총 걸어놓죠. 그리고 공중에 헬기가 계속 저도 처음 봤어요. 헬기 돌고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데 그때 이제 기사장 실무 일꾼들 또 당 비서 그다음에 지배인 그다음에 그 옆에 공장 지도과 당종연의 일꾼들이 같이 우리가 돕니다. 다리가 엄청 약하고 보폭도 빠르지 않았죠. 500m 되는 거리도 걸어서 가지 못하고 자동차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간 다음에 왜 저렇게 다리가 가늘지 젓가락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이야기할 때 보면 뭐 말소리도 매우 약했어요. 그리고 자금은 걱정하지 말고 당 자금으로 다 풀어주니까 맥주 공장을 질적으로 빨리 끝내라 하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김경희가 자금 걱정을 하지 마라. 예. 그럴 정도면 그 직원들 대우도 엄청 좋았겠어요? 밥은 우선 그걸 흰밥 먹고 고기도 좀 먹고 월급은 그냥 주긴 줬는데 그 3,500원인데 시장 가면 쌀 500g밖에 못 사죠. 맥주도 마음껏 드시는 게 있나요? 맥주 요 카드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양시 아무 그 옥류관, 뭐 청류관, 뭐 이렇게 이런 데 가면 그다음 또 맥주집이 200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면 한 번 일에 5리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장 지었으면 맥주를 엄청 많이 마셨을 텐데 이제 한국 맥주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 더 맛이 있어요? 솔직히. 대동강 맥주가 더 좋았습니다. 그냥 그리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동강 맥주는 이게 도수가 우선 10도 내지 12도가 어우 세네. 뭐 맥주가 이렇게 세요? 맛있습니다. 대동강 맥주 맛있어요. 맛있는 게 당도가 높고 그러니까 세다. 먹는 김이 좋아요. 신명의 자랑 대동강 맥주. 신명의 사랑 대동강 맥주. 어우, 시원하나. 와, 대단하십니다. 또 직업 학교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건설기업소에 있으면 이제 배치되는 이 중학생들이 졸업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기능공으로 키울 애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기능공 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게 학교 부교장이죠. 그럼 그 애들한테 이제 운전도 배워주고 미장도 배워주고 선반도 배워주고 여러 가지 기능공을 가르치는 학교 부교장이죠. 부교장을 하셨어요? 교장은 그냥 지배인이 명예 교장이고 부교장이 다 하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제 학교 부교장까지 하신 거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신기한 거는 금을 만드셨다는 거. 제가 자재상사 사장도 했죠. 자재상사 사장으로 또 하면서 상사의 일감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금도 만들어 파는 장사도 해봤습니다. 금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금은 집에서 만들죠. 어떻게요? 집에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거예요? 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돈 받아야 되는데. 말씀해보세요. 뭔데? 네. 어떻게 해요? 동정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선 원료가 동정강. 동정강이 뭐예요? 네? 동정강이 뭐예요? 동정이란 건 이제 강산에서 그 강석을 캐서 재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재련소 전기분해하면 이제 전기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기동을 팔아먹는 사람 있죠. 그 전기동을 질산에다 넣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24시간 지나가면 다 녹아서 반응을 해서 동정광이 없어지고 물이 됩니다. 그게 질산동이죠. 그러면 그 물을 다 걸러서 밑으로 물이 빠지고 그 앙금이 않습니다. 그걸 이제 걷어서 건조하죠. 건조하면 그게 금가루입니다. 이 비밀인데. 얘기해보세요. 금덩어리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 미치겠어, 지금. 매력 있으셔. 그다음에 이제 도가니에 그 가루를 넣습니다. 도가니 들어갈 만하게 홈을 파고 넣죠. 그럼 그 안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새 가루가 샘물이 돼가지고 새빨간 샘물이 돼요.
그때 이제 붕사를 착 뿌립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쫙 없어지면서 노란 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식혀야죠. 근데 그 천천히 식히면 도가니에 다 들어붙습니다. 금이 못 뜯어요. 그때 찬물에다 팍 이렇게 껐죠. 그게 진짜 금이에요? 아니면 가짜 금이에요? 아 진짜 금이죠. 야, 그 일도 하신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기동 120kg을 150kg 정도 이렇게 질산에 녹이면 금이 한 10g, 8g, 많이 나와야 12g.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을 전문 받는 집이 있어요. 가져가면 청평 저울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움직이는 거. 거기다 넣고 뜹니다. 그럼 중량을 먼저 뜨고 그다음에 이게 몇 프로짜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색깔이 다 있죠. 시금석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짠가, 가짠가. 그럼 프로수에 따라서 중량하고 곱해서 값을 줍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집안에서 이렇게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다 만들지는 못하죠. 비밀입니다. 그것도 로얄티를 받아야 되고 그 배워 주려고 그러면 금 한 30g은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기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구하기 누구나 힘들어요. 쉽게 만들면 큰일 나죠. 누구나 쉽게 만들면 네. 다 금 만들죠. 선생님, 네. 저랑 같이 사업하시죠. 같이 합시다. 아, 요즘도 집에서 그거 금 만드세요? 하나원 나와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전기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진짜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2년 됐어요. 11년? 네. 결혼하셨고요? 예. 한국에서 뭐 하세요? 사회복지사 합니다. 와, 멋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택하셨는데 예.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인 거잖아요. 예. 한국에 딱 왔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고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랐죠. 예. 남을 위해 어떤 희생하고 기분? 봉사하고. 예. 예.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직업이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돈 안 받고. 근데 일하니까 돈 주더라고요. 네, 187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진짜 내 돈이 맞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이 통장 우리 믿을 수 없죠. 통장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가서 그냥 뺐죠. 근데 또 그 한 번에 다 안 나.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에 걸쳐 다 뺐죠. 울었어요. 진짜 나오니까. 그래 또 이 대표이사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했죠. 이거 이 180만 원 이거 줘서 고맙다고. 나는 그냥 봉사한 줄 알았다고. 진짜 봉사할 생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몰랐어.
예술단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평양 아리랑 예술단 한 10년 넘게 했는데 네. 저희 예술 단원들은 북한에서 전문 단체에서 예술을 활동을 하던 그런 단원들로 모아졌는데 각자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또 우리 북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그 유현지 씨하고 박성진 씨 또 솔민 씨도 저희 예술 단원 멤버로 그렇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검 멤버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야, 쟁쟁한 분들 많습니다. 저희 예술단에. 최고구나. 예, 설미 씨. 네. 설미 씨가 좀 자랑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 예술단에 저기 은숙 언니가 네 이제 노래 가수분이 거의 대대 선배예요. 완전 대선배인데 저희 예술단 쪽에서 북한 예술단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서는 민요도 되고요, 성악도 되고, 가요도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만능 저 최고의 아코디언은 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분은 못하는 게 없는 거구나. 조금만 좀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라멜 마키아토. 예, 저도 저기 항단장님 밑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술단이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 부를 때가 뭐 여러 예술단에서 부르는데 근데 단장님은 페이를 다른 데 비해서 높이 주세요. 높이 주세요. 최고. 이 단장님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그냥 셋을 부르는 것보다 현주 씨 하나를 드려요. 네, 또 자기 싫어.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현주 씨가 공연 이런 행사 측에서 현주 씨를 불러요. 그리고 예. 데리고 가면 나름대로 완전 분위기 메이커고 그리고 그렇죠. 네, 공연장 가면 만담이 입담이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꾸러지고 배꼽 찾고 막 웃고 예, 그래서 공연이 대성공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또 예술단 관련돼서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예술단을 이끌고 계신 거잖아요. 황재희 단장님께서는. 네네. 그럼 북한에서도 예술단 뭐 활동하신 거예요? 아, 예술 활동은 안 했지만 제가 어릴 때도 그냥 기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눈썰미로 기타를 배우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로 결국 못하게 됐는데 그 침대 밑에라 기타를 항상 감춰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그걸 보고 예, 굉장히 혼나가지고 아빠가 그 기타를 좀 부숴버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그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뭘 하길 원하신 거예요? 공부. 공부. 아니 뭐 기타 치는 건 예, 공부 그리고 아닌가? 예, 아빠의 생각은 무조건 입당하고 공부를 입당하라고. 보내고 뭔가 이게 뭐 그런 제대로 된 네. 이렇게 직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체육을 또 체육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나중에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네. 예, 체육단이라는 이런 시설에서 격리지도원이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리더십이 있는 분 같아요. 맞아요. 리더십, 대장해야 되는 분. 맞아요. 아니 북한 체육단 격리 지도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아, 격리지도원이라면 여기 남한에서는 아마 체육위원회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농구 선수, 뭐 마라톤 선수,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곳이고 육성하는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곳인데 저는 거기서 전체적인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부의 제일 대상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요? 아니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 파워는 뭐 그냥 체육단 단장님하고 그냥 나란히 먹는 그 정도였고 그 당비서가 만약에 와서 격리지도원 우리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공이 헐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그냥 눈치껏 창고에 갑니다. 또 좋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두리면 네. 이건 아닌데 축구공 좋네 요즘은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예, 그 정도로 좀 파워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황석 씨 그 씨름 선수였잖아요. 네. 북한에서.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북한의 체육단 그 격리 지도원이 힘이 그렇게 센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 저희 같은 이제
체육단이나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운동하는 그 부분에는 이제 노르마라고 북한 이제 그 영양 공급이 되는데 이제 6,500칼로리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고기랑 그다음 부식자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재정 쪽이랑 돈이랑 이제 그 모든 식자재랑 그거를 이제 격리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경기라 보니까 이제 그 공급되는 게 많아요. 일반 선수들은 뭐 한 3,000에서 4,000 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6,500 칼로리 이제 공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자가 많아요. 이제 고기랑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거기서 단장님 드시고, 격리가 거기서 한 60% 정도 드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집에 이제 나무 같은 거랑 뭐 오면 북한 이제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가서 도와주고 먹는 것만큼은 동일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 되니까. 격리지도원 정도면은 그냥 공개적인 도둑놈이라고 처음을 할 정도. 그건 아니고요. 그 체육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들어올 때는 누구도 상관 안 하는데 제가 체육단 밖을 나갈 때는 다 모든 사람들 다 쳐다봐요. 왜? 과연 뭘 가지고 나가는지. 나가나?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는 미공급 시절이라 사람들이 뭐 주머니 불르간가 그 정도까지도 다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떤 복도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지도원 동지라고 하는구나. 그 여기로 말하면 감독들이에요, 코치들. 코치들이나 그리고 선수들까지도 저한테 어떻게나 좀 얻을 수 없나. 그리고 그 미공급 시절에는 그 코치들도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소금 국물만 계속 먹다 보면 된장 냄새를 맡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된장 국물도. 없을 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공급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물자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국가가 원래 창고가 마르다 보니 좀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 선생님, 이 격리지도원, 체육단 격리지도원 이것도 체제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70년도, 71년도에 그때 당시 중앙체육단이었던 노동자 체육단에 내가 선수로 뛴 적이 있어요. 저 태어난 해인데. 네, 그때 뛰었는데 마라토너였어요. 그때는 국가가 공급이 아주 잘 됐을 때예요. 노르마대로 딱 나오고 가고 누가 체육단 걸 보따리 싸두고 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먹는 게 배급지가 딱 있으니까 그때는 그저 격리원이에요. 그래서 돈 내주고 무슨 이게 쌀표 받아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격리원이에요. 이게 국가 인민경제가 점점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격리원 하던 게 격리원 동무하다 제일 마지막에 격리원 동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그 조그만 데서도 물자를 다루니까 그건 얘 스스로도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그 자리를 유지하자면 많이 뇌물을 또 줘야 돼요. 얘도 그 국가 걸 가지고. 또 받아가는 놈도 내가 너를 뒤 잘 봐주겠으니까 몰래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통째로가 도적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네. 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누님, 저 죄송한데 저 71년도에 달리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태어나서 뒤집기도 못하던 시절인데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걸 정리를 안 해봤네. 그러니까 그때 뛰어다니신 거예요? 71년에 뛰어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인데 나 그렇게 안 봤어. 내가 이렇게 보지. 그건 뭐예요? 그렇게 낫다는 거예요. 난 나랑 나이 차이 그렇게 나시는 줄 모르고 71년도에 뛰어다녔다고 하시니까 웬일이야. 나도 뛰어다녔어. 뭐 나는 겨다녔나. 그쵸. 난 72년에 대학 갔어요. 72년에 대학 가셨대요. 몇 학번이세요? 72년에 대학 들어갔어요. 몇 학번이세요? 8일. 8일? 응. 9살 차이야. 빨리 기세 누나 하세요 빨리. 아이고 고모. 고모야. 아니 그러면 황 단장님이 그러니까 총 대장이셨네. 막강 권력을 이제 갖고 계시니까 실세, 완전 실세. 선수들이나 아니면 거기 또 다른 이렇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많이 네, 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얼굴 제가 예쁘셔서. 창고 키를
얼굴 창코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한 건 당연하고요. 그 선수들이 자체내에서 체육단에서도 먹을 거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토리 주로 차 타고 이렇게 산에 가서 다 도토리 이렇게 수확하러 갔는데 그때 그 도토리를 굉장히 많이 한 뭐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창고에 많이 쌓입니다. 그때 당시는 도토리 가져온 걸로 묵도하고 체육단 그 지도원들은 결혼을 해서 또 가정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공급 시절에 새끼 잘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못 사는 집 그런 사람들은 아침 굶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 지도원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호루라기 하나 둘 셋 후후 하는데 호루라기가 안 불어서 배고파서 네,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어? 호루라기 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원이 먼저 그래요? 네, 지도원이 먼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선수들도 힘이 없다. 아이고야. 저렇게 먹는 게 부실해서 평창 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국가 대표가 되게 되면은 평양 광복거리에 체육촌이라는 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한 개 고리가 체육촌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끔 식단이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대표만 선발이 되게 되면은 뭐 한국 선수들과 이런 다른 나라 선수들에 맞게끔 식단, 훈련 다 이렇게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영양 공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외국에 나간다면 20일 전, 한 달 전에 고기를 먹여 놓는 거예요. 먹고 나가서 설사에서 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네? 안 먹다 먹어가지고 설사하고 막 그랬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코디언을 체계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운숙 언니는 아코디언이 전공이 아니에요. 아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이올린을 전공해가지고 선전대 들어갔는데 예. 선전대는 즉흥 반주가 필요한데 바이올린으로 반주할 수는 없잖아요. 어허. 그래서 야, 너 딱 보니까 그 선전대 대장이 지금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삑삑삑삑 혼자서 독학으로 아코디언을. 예. 아니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동무대, 리은수 씨 리은수 씨. 동무대 한번. 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트로트 메들리로 지금 배운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저희들이 지금 타향을 떠나서 여기 대한민국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식은 어떤 식인지 한국식은 어떤 식인지 이게 북한식입니다. 이게 박력이 있죠, 좀. 대한민국 거를 가겠습니다. 눈물 나요. 이야, 아니 제가 이거 여기 이만감에서 아코디언 반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연술 씨 아코디언 짱. 아니 근데 아코디언도 잘하시고 그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청진에서 가수 생활 하셨던 분이고요. 예, 엄마가 청진에서 연진 쪽에서 이렇게 가수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그 언성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빠랑 만났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따라다닌다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엄마 공연하는 거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훔쳐보시고 또 훔쳐보시고 근데 엄마가 미녀를 이렇게 엄마가 그냥 미녀만 하셨어요. 바다의 노래, 노들강변, 뭐 평분영변 맨 이런 미녀만 하셨는데 아빠가 거기에 확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낳고 쳤어요. 쳐가지고 노들강변 조금만. 노들강변 봄버들 유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녀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이렇게 노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요. 공부를 시키시려고. 다 공부야? 다 공부였어요. 엄마는 이게 저희 칠남매에서 제가 유독 이렇게 음악을
엄마 이게 끼를 좀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구나. 어머님이 민요를 하셨구나.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언니들도 위에 언니가 3명이거든요. 예. 언니가 다 악기 하나씩은 양금, 그 뭐 기타 또 가야금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엄마 보고 이렇게 음악 쪽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음악 쪽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류현숙 씨 이렇게 보니까 정말 노래 실력 저 정도면은 북한에서도 당연히 예술 활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했죠. 저희들 선전대라는 게 저기 11년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선전대 들어갈 때는 바이올린 수로 가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바이올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사람은 아코디언수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도레미파가 어디가 붙은지도 모르고 그냥 대고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배워만 주신다면 저는 한 달 어간에 해내겠다. 그래서 제가 자지 않고 새벽 5시, 6시까지 건반을 두드리고 왼손 베이스 막 혼자서 이렇게 뭐 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냥 아코디언 넣고 그게 이제 한 달 내내 그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예, 평양 이제 거기 13사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 그때 저희 선전대가 15명이 거기 가서 금메달을 타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금메달 그 금메달이 지금도 엄마가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마다 금메달을 꼭 보관하고 있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 아코디언을 알지 못했는데도 그냥 지독하게 연습으로 또 그 단계까지 가는 거고 엄청나신 분이네요. 예. 그 활동 저는 개인적으로 선전대를 진짜 안 좋아해요. 왜요? 선전대를 진짜 안 좋아해요. 왜요? 그 이유가 예. 선전대 때문에 저희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났어요. 돌격대 때. 그 이유가 돌격대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데 그 전대를 짚고 이렇게 하마를 할 때 이렇게 박자를 해요. 뭐 정다운 동무야 이렇게 딱딱 이렇게 힘을 주면서 아니 이게 노래를 불러야만 이게 밑에 사람이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정다운 동무야 하는데 옆에서 노래를 저렇게 하면 저희가 박자를 놓쳐요. 정다운 막 이렇게 하면 탁 놓치면 손이 다칠 수 진짜 다쳐요 진짜. 그래서 저기 입 좀 다물까 우리도 시켜서 하는 거다. 아니 조금만 좀 입만 좀 벌려달라. 아니 우리도 시켜서 저희 그 선전대로 안 좋아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 근로자들이 눈빛을 봐요. 그러면 벌써 이게 인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얼굴에 안 좋아하는 그런. 근데 저희들은 이게 당의 부름을 받들고 해야 되니까 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드리고 막.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면서 공연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하라고 지금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공연은 공연대로 안 되고, 그렇지. 일하는 사람은 일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선전대 이렇게 오래 계셨으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예, 팬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팬이 막 이렇게 우르르륵 뭐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는 팬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선전대라 하면 그래도 옷도 좀 옷차림도 남보다 좀 특이하게 입고 얼굴도 조금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조금 예쁘장해서. 아니 아름다우신데요 지금. 지금도 이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다리셨어 그 아니 말을. 이게 선전대 활동 끝나고 나면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뭐가 따라와요. 그 보면 해군 이렇게 복장 타고 엄청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애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렇게 무슨 애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저는 있으면서도 막 없다고 그래요. 예. 팬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지. 팬 관리하는 거죠? 예, 팬 관리하느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북한 말로 그러면 없습니다. 이러면 그다음에 막 집에까지 따라와요. 그러면서 와. 엄마 앞에 막 절하고 막 뭐? 예, 우리 엄마 앞에 와서 아빠 앞에 막 이렇게 큰절해요. 딸 달라고. 동물원의 원숭이가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도 재간둥이들이 많은데 좀 봐주십시오. 나 돈
어른다. 정말 거짓말 정말 거짓말 정말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 어마무시한 연습을 했을 것 같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정말 노래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디션 같은 거 본인들이 보잖아요. 원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저기 그 평양 같은 경우에는 창광 유치원과 이제 경상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애들을 뽑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얘네들이 값이 올라가면서 부모님들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오디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손발이 된 애들이 저런 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은 저렇게 이제 창강 유치원이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제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아 천재 양성기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제 유치원에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좀 돈 있는 애들 들어가서 공부하고요. 해마다 전국 아동 방송 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들만 하는 이제 애들 걔네들이 하면 매 유치원마다 공지가 떨어져요. 이번 해 몇 월 달에 전국 아동음악 방송 출전이 있다. 이러면 자기들이 잘하는 종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최종 무대 결승전, 예선 결승전을 겹쳐서 최종 무대에 올라가서 합격되는 애들이 이제 저런 무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형군은 안 뽑혔네요, 그런데? 저는 저 뽑혔는데 그 유치원 선발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돈 있고 재능 있는 애들을 연습시켜 가지고 오디션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또 집안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근데 그 대신 그 시험을 통과하자면 선생님 레슨비하고 그리고 식사 그리고 의상 그리고 그 심의를 봐주는 선생님들 식사하고 네. 담배, 돈 그렇지. 이걸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아요. 토끼를 저 살아있는 토끼를 저 아이고 토끼 두 마리가 아이고 애들이 돼서 나왔네. 심하다 웃음소리 노높을 우리 새해. 서커스 수준인데요? 이거는 서커스. 와 대박이다 진짜. 엄청나게 연습했겠죠. 이전에는 그래도 볼만했어요. 저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는 볼만했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엄청 이게 기계적이면서 노래가 볼거리가 아닌 이런 뭐 충성심 막 이런 노래 그런 단체전 막 이렇게 되면서 볼거리가 아닌 선전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데 저는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울컥했어요. 너무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훈련하는 게. 말도 안 돼.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런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1%에 드는 그 정말 뒷배경이면 뒷배경, 경제력이면 경제력 뭐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의 자식이어야지만 저곳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들한테는 하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 이러지 만약에 김일성 앞에서 김정일 앞에서 공연했던 애들은 최고죠, 영화. 출세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막 위험한 고개라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럼 조금 연수. 부단한 연수. 그냥 그게 지나친 혹독한 연습과 약간 체벌이겠죠. 얘들아 사진이 나왔어 사진이. 사진 무슨 사진? 우리 쌍둥이들이 6.25를 맞으며 상현단 입단을 하며 찍은 사진.
어디 보자. 이야, 아빠 엄마 축복 속에 찍은 달사진. 먹이름표 찍은 사진. 아름다운 추억을 부르는 사진. 아침마다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학교로 가고 선유단 행진곡에 맞추고 대리열의 맨 앞장에서 행진에 가던 사랑스러운 그 소리. 야, 저런 아이들은 커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는 기획사라도 있지. 네, 이제 저기 있는 애들이 가는 게 이제 체계적으로 경상유치원을 졸업을 하면 이제 금성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 저희 때는 금성중학교 때였어요. 1990년도 말에는 초등 4년제, 중등 6년제 이렇게 해서 금성중학교 졸업증을 줬는데요. 요즘에는 거기 위에다가 전문부 위에다가 대학반을 얹어서 14년제로 해서 금성학원이 14년제입니다. 저기 등록금을 내요? 아니면은 등록금은 없고요. 저 금성학원이 제가 다닐 때 1990년도 말이라서 정말 북한이 어렵고 힘들 때인데도 금성학원만은 우유와 빵을 줬어요, 애들한테. 그 공급이 안 끊겼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더 궁금해지네. 금성학원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좀 배고프고 뭐 이럴 때 네, 저희는 배고픈 애들 가는 데 아닙니다. 빵과 우유를 먹을 정도로 그렇죠. 훌륭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에요? 어떤 그렇죠. 곳이에요? 궁금하시죠? 예. 저희가 또 금성학원 학생들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숙사와 식당, 온갖 편의봉사 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 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뜨뜻한 언덕방에서 덕무들과 학습 토론도 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덕무들은 기숙사에 들어설 때마다 꼭 집에 온 기분이야 하고 말하곤 한답니다. 학교가 좋네요. 저희 학교에는 진짜 잔디밭도 있고. 정녕 크나큰 오보의 사랑 속에서 학교에서는 수많은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박사를 비롯한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어머님은 선보러 가자 하지만 이설주? 이 가슴에 이상한 사연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청각보다 쇳떠렇게는 금골의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목소리 봐. 요즘은 꽃이라니 아, 이뻐요. 꽃이라니. 그런 미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니 길동아. 예. 와, 미남이다. 생겼네. 얘가 여기 나와서 질 것이 없으니 처음 봤어. 북한의 진짜 엄청 미남이시네. 탑 미남. 야, 정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예술학교 많잖아요. 어디 많은데 저기는 그냥 다 모아놓은 거네요. 네, 몇 학년부터 7살부터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반까지 있습니다. 아. 2,500명 정도가 돼요. 2,500명? 네. 왜냐하면 학년별로 14년제잖아요. 지금은 금성학원이 1, 2로 나눠. 2,500명? 네, 2,500명입니다. 14년제래. 저 교복이요, 북한 교복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저게 제작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성학원 다니는 애들은 교복 국가에서 나오는 거 절대 안 입고요. 저렇게 제작을 해서 제작복을 입고 속옷은 다 일제로 입었습니다. 중국 거도 안 입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 실력이 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는 편이 많고요. 많이 저거를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술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치. 저기가 진짜 최고라는 것보다는 솔직히 예고 나온다고 다 예술인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영국 대학 나서 다 영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첫째는 시설이 너무나 좋고 아까 노래하실 때도 제가 딱 느낀 게 정말 기본이 잘 돼 있거든요. 저렇게 체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 최고죠. 시스템은 이제 북한은 좀 시스템이 더 좋아 있고요. 저쪽에는. 근데 사실 이자 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지방 출신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1년밖에 못 다녔잖아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지만 예. 저 안에 들어가면요. 평양 애들 중에서도 또 이제 등급이 날립니다. 아, 그 뭐- 자기네들끼리 서열 네, 나누는구나. 중앙당이 아. 북한 중앙당에서도 조직부가 또 제일 셉니다. 그 조직부에 있는 자녀들 뭐 이게 다 갈려요. 그래서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네. 그 무조건 스킬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의력이나 어떤 뭐 감각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 금성학원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작곡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작곡은 작곡가가 딱 하고 작곡가 선생님이 해서 내려준 내 악보만 내가 앞에 것만 하는 거죠. 연주만? 네, 내 앞에 거 연주 가수면 내 앞에 거 곡만 하는 근데 거예요. 그나마 설미 씨는 그 출신 성분이 좋았는가 봐요. 예, 왜냐하면 저게 다 가는 것도 안 해. 재간 있다 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도 9살부터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뽑으러 내려와 지방에. 저는 청진에 살 때인데 저는 간다고까지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간다 온다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말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얼굴도 네. 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간첩이었댔다고. 네, 그러니까 저 궁성학원은 뭐 이쁘고 이보다 첫째 출신 성분을 봐요. 왜냐하면 1호 행사 김일성, 김정일이 행사에 다 설맞이 행사 가기 때문에 말하는 이놈은 성분하죠. 성분을 꼭 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 인간이 그냥 단백질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방이랑 뭐 그런 거에 성분을 보는 거야. 아. 이끌는 청춘의 열정 무감 속 떨치는 길에 우리 젊음은 치솟 눈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세상에 타오르라 우등불아 다 붙었어. 아니 저 다리가 붙어서 노래가 돼? 배우자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 배우자 앞나를 위해 우리의 시으로 나무 뿌리창 와. 잘한다. 진짜 잘. 뭐야? 신의 경지야? 신의 경지? 손익결 자유 마주오는 그 모양 생각하지만 이 가슴엔 못돈 안에 소중한 모든 설미 씨, 제가 보니까 아까 서서 노래할 때 다리 다 붙이고 네네네, 서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노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보는 거죠? 다리, 팔 이런 거 보는 거죠? 네네. 여자들을 뽑을 때 처음에 이제 가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오디션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키, 몸무게, 팔 길이 이거 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다음 노래를 들어보는 거예요. 노래는 처음 먼저 안 듣습니다. 오면 먼저 얼굴 체격, 인물 체격부터 팔 길이, 다리 길이 다 돼야 돼요. 재능이나 뭐 이런 영재 특기보다 보이기 위한 그림부터 먼저 신경 김정일이 쓰는 거죠. 뭐 말씀이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술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외모가 예의다. 외모가 예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기부터 봐야 된다. 기량은 외모가 힘내는. 예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실례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 예전에 리설주가 금성학원에 다닐 때 한국의 응원단으로 왔었다고 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친구들도 이번 평창 때 오겠죠?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음악무용대학 예술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많이 뽑아서 제 응원단으로 오는 네. 제 친구도 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러겠죠. 물론 이제 출신 그 성분이 기본이겠다만 걔네들이 한국에 올 때 공연을 하러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족진에 들어가서 쌈박질을 한다고 생각을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진짜 예쁜 사람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막 눈이 완전히 계속 그 사람만 보일 정도로 예쁜 것도 예쁘지만 무대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연습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연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요? 성진 씨는 얼마나 연습했어요? 저도 이제 그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기량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당에서 학교 선생님들 전교 앞에서 연주를 해야 돼서 미치겠네. 어느 정도라면 활을 쏘는 사람이 똘게 되면 활이 통통통통 튀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똘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맹훈련을 하는데 저는 보통 한 10시간 정도를 했는데 제가 이거 손가락 보게 되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예. 이게 완전 꺾여졌거든요. 이건 아는데 이게 왜 그렇다면은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졸게 되면 손바닥 대가지고 때려요. 그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이제 골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악기 연주하는 아이를 손을 때려요? 예, 그러니까 손을 때려요. 이렇게 하고 절고 하게 되면. 아, 뭐 하루에 기본 원래는 8시간씩 하라는 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근데 저렇게 피나게 하면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 보면. 절대음감. 근데 전 웃기는 게 우리 아코디언수들 북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요. 한국 노래 모르는 거 웬만한 노래 틀면 다 치면 사람들 절대음감이라고 박수 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몇 년만 하면 들으면 다 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절대음감이다. 근데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연습량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실은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그걸 네. 그대로 네, 그 정도는 재현해낼 다 수 돼 있다. 있어요. 네. 노래를 들으면 그대로 본인들의 악기로 그 곡을 즉흥 연주할 수 있다는 참가자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만갑 아코디언의 대가 윤설미, 유현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전설의 기타리스트 권설경. 자, 그리고 북한 전통악기 소해금으로 대결을 펼칠 박성진. 자, 이어서 선전대 11년 경력의 아코디언 연주자 리은소. 누나들의 여심 폭격기 김대형. 예.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본인들의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코디언부터 우리 리은숙 씨부터 인사말 대신에 살짝 한번 본인 실력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아코디언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유현주 씨 뒤질 수 없죠? 자. 야, 여기까지. 야, 신경전이 대단해요. 자, 뒤질 수 없죠? 해야 돼요. 자, 윤설미 씨 연주. 미치겠다. 대현아, 너 손가락이 보이면 안 돼 이제. 우리 누나들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자, 여심 폭격기 우리 김대현 씨. 자, 아코디언의 막내.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똑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좀 화려하게 가야죠. 이거 똑같은 음악 이거 계속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건 거의 승질낸 건데요, 지금. 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또 악기 소해금. 예, 박성진 씨의 연주 인사말 대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해금. 저는 이 악기가 하나라서 제가 못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못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예. 우리가 김영창이라고 예, 아, 우리 그렇구나. 김영창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알아요.
전설의 기타리스트. 네.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권설경. 와우. 오. 즉흥 연주 대결 쇼쇼쇼. 자, 첫 번째 노래. 자.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여기까지. 에이. 에이. 이름. 유연주. 에이, 안 돼. 이름.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가야 돼. 아쉬워, 탈락. 김대현. 자, 김대현.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다 좋아요. 아니야. 그 마지막이 조금 아쉬워요.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박성진이 했어요. 박성진. 오. 아니가 비슷하게 아니가 틀리긴 틀리는데. 비슷. 자, 박성진 합격. 와우. 노래 주세요. 자, 대한민국의 명곡입니다. Tell me, you love me. 아니야, 넌 늦었어. 윤설미. 자, 윤설미. 자, 윤설미 씨 도전. Tell me, you love me. 아니야, 넌 늦었어. Never say goodbye. 아니야, 너를 지울래. 비슷했어요. 비슷해? 만족? 어울렸어. 어울렸어요? 콘트 진행 좋았어요. 오, 통과. 자, 첫 번째 곡은 윤설미 씨. 자, 이어서 우리 또 이지혜 씨께서 네네. 노래를 준비해 주시면, 자, 아시는 분은 이름을 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는 노래일 것 같아가지고 트로트라 좀 불러보겠습니다. 잠깐만. 연주. 자, 리은숙 가장 빨랐습니다. 자, 노래에 맞춰서 바로 반주를 시작해 주세요. 잠깐만 이 발길을 다시 멈춰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리은숙 통과. 노래를 안 금성학원 출신 그 리설주 씨 있잖아요. 퍼스트 레이디요. 김부자 눈에 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김부자 앞에서도 공연을 하나요? 금성학원에 왕제산 준비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그게 뭐냐면 김정일 때인데 왕제산은 김정일의 악단입니다. 기쁨조라고 하죠. 금성학원에서 먼저 기쁨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기쁨조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왕제산 준비조입니다, 얘들이. 저 내용을 가르친 김선 선생님이라고 북한에서 유명한 분이신데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왕제산 준비조 애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걔들을 교육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성악에서 이제 체력 관리, 발레까지 하고 있고요. 금성학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왕제산 준비조에는 더 아무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격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가 돼야 되고 몸매 너무 뚱뚱해도 안 돼요. 기준 키와 몸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을 열성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저택 공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걔들이. 가수들만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연주자는 한 명도 안 뽑아요. 왕산 준비조는 딱 여자 가수들만 들어갑니다. 김기성 기자님, 요 금성학원 출신들이 좀 이렇게 뭐 김부자 앞에서 뭐 공연하고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다른 분야도 다 같지만은
북한 문화예술의 최고의 슬로건은 딱 하나예요. 수룡족속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줘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복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애들이 뽑혀 올라가죠. 원래 기쁨 조란 말 함부로 했다가 잡혀가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도 없어요. 저게 처음에 생긴 거는 이팔 영화 촬영에서 희극 배우들이 먼저 해가지고 들어와서 남자들. 그 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예술단을 뽑았는데 더 재미난 거는 저 꼭대기까지 김일성 족속이 측근거리에서 공연하는 애들은 성분이 100% 좋은 애도 안 써요. 뒷골목을 다 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나가서 잘못 말하면 큰일이니까 안 써요. 딱 중간 계층이죠. 그런 애들만 써요. 잡아 죽일 일이 생기면 핵심 계층의 피해가 별로 없는 애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성학원의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왕재산 준비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기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근데 사실 거의 1% 정도나 1%도 안 되게 들어가는 건데 최종 목표긴 하죠. 왜냐면 아까 기자님 그랬잖아요. 최고의 목표는 우리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긴 한데 함부로 바라는 못 봐요. 같은 금성학원에 들어가도 저기 간다고 생각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 자체도 자기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성학원 들어가서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전에는 뭐 국립 1%가 간다고 했잖아요, 기쁨조. 그 외에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이나 국립예술단 이런 데 가는 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안 가는 걸 원해요. 2일 동안 2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해요, 거기 가면. 물적 공급도 없어요. 애들이 가기를 싫어요. 지금 가기 좋아하는 거는 금성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성중앙기관 외화보리 부기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외화보리 격리. 이게 최고의 그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술인재를 양성하는 이유가 뽑아놓고 해외로 공연을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술인재를 뽑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해요. 네, 북한 체제 선전이죠. 아이들한테 신경을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김일성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장군님이 제기밥을 먹은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애들이 울면서 제기밥이 뭔지 하면 어른들은 다 장군님께서 저렇게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애들을 북한 체제 선전에 내세우는 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애들 눈동자에 거짓말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체제 선전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나먼 북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